안녕하세요. 우리말에서 찾은 직업 건축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축가. 건축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우리말 어원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다. 자, 터무니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집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터를 잡아야지만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집을 지으려면 터를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지을 때 맨 먼저 뭐를 살까요? 땅을 사잖아요. 그 터를 사야지만 터가 있어야지만 집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은 말 그대로 뭐냐,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먼저 계획을 해야 되겠죠. 뭐로? 어떤 형태로 짓거나 어디에 짓거나 어느 방향으로 지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상력이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요. 도면을 그리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약간의 예술적인 감각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리고 먼저 시공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그 과정 전체적인 거를 나중에 결과물로 뭐가 건물이 우뚝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반적인 과정과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건축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건축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았어요. 집을 지을 때 내가 내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선비들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집 터를 먼저 잡고 난 뒤에 건물을 자기가 살아가는 철학을 담고 난 뒤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내 집을 지으니까 지을 조자 집 갖자. 그래서 조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조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보통 그때의 직업은 목수라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동경제국대학을 건립했어요. 1877년도에. 그런데 이 목수라는 직업의 학과를 만들기에는 너무 이렇게 약간 멋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양의 아트키트라는 이 건축이랑 관련된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도 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해서 그때부터 건축학과가 새로 생깁니다. 건축학과. 자, 그럼 건축은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건축은 공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술이라고 하기도 해요. 공학에는 건축공학, 토목공학으로 나뉘고 예술은 건축학, 공간예술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해서 공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술이다 말하기도 한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4의 예술이다. 그렇죠. 건물도 이제 어떤 데는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학과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건축학과를 가면 어떤 공부를 할까? 선생님이 그래서 사람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건축학과가 원래는 4년제였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던 거는 아니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건축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제로 바뀌었어요. 5년제로 바뀌고 건축학과로 학과에서는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제로, 건축 응용학, 건축 계획, 그리고 건축 법규, 그리고 제도나 실습 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세우고 난 뒤에 시공도 해야 되고 감리도 받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친구들 건축에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건축은 제일 처음에 디자인, 설계하고 모양을 만드는 건축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건축 공학 기술자, 그리고 건축 구조 기술자, 건축 시공 기술자 및 견적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 설비, 그리고 토목공사, 아까 말 그대로 터를 닦는 사람. 산에 있으면 산에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에 이거 밀거나 땅을 둬두거나 해야 되니까 토목공학 기술자, 그리고 건축 감리 기술자, 건축 설비 기술자, 그리고 빌딩 정보 모니터링 전문가가 있고요. 도시계획 설계사, 그리고 조경 기술자, 교통계획 및 설계사,
지도 제작 기술자, 인테리어, 컴퓨터와 전자공학이라는 관련된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건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축의 기본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되고 그 두 번째가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름다워야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에 보면 어디가 편리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나 선생님도 처음에는 의아해 했는데 이분이 이게 뇌질환 연구센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주가 처음에 아버님이 뇌질환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뇌질환이 되면 이 뇌가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 형태를 모양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바깥에 외부에 이렇게 있을 때 추운 날 우리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전의 욕구 있겠죠. 그리고 폭설이 내리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어디예요? 내 집. 내 집으로 맨 처음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때는 그때가 형태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신석기 때는 움집. 그리고 청동기 때부터 이제 지상 가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현재에는 아파트, 고층 빌딩, 단독주택의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 그러면 계속 집에 있어요? 집에 안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가장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 요소가 편리해야 돼요. 집에 있는데 계속 불편해. 어딘가에 자꾸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디자인, 예뻐야 되는 거죠. 자,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은 동양의 건축물과 서양의 건축물은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동양은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서양은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용어부터가 달라요. 동양에는 우리 옛날부터 사랑채, 안채. 사랑채는 남자들이 기거하는 곳, 안채는 부인이 기거하는 것. 그리고 행랑채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행랑채. 채라는 거는 집과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집이 같이 어우러진 있는 동양의 사상을 말하고 서양은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가면 맨 처음에 침실, 그 다음에 거실, 욕실, 자, 실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양은 채로 나눠지고 서양은 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동양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요, 잘. 2층 이상의 건물이 없고 그런데 서양은 자, 2층, 3층, 4층, 5층 계단이 있어요. 자, 동양인 계단은 없고 서양인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양의 건물이 더 화려할까요? 서양의 건물이 더 화려할까요? 그쵸? 겉보기에는 서양의 건물이 더 화려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동양에는 처마 그리고 단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화려하게 꾸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양이랑 서양의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는 뭘까? 우리나라는 어떤 재료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쵸? 나무랑 흙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서양 건축물은 뭘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쵸? 돌멩이, 벽돌. 자, 우리 벽돌은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벽돌은 사용하게 돼요. 지구라트도 마찬가지 벽돌로 만들어집니다. 벽돌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동양의 건물은 군체 건물이라고 하고 서양의 건물은 하나의 커다란 건물 하나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사진으로 비교했는데 자, 왼쪽에는 중국의 자금성이에요. 자금성.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베드로 성당. 차이점이 뭘까요? 자, 동양의 자금성은 자, 여러 가지 채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집들이 건물들이 있는 거고 서양의 건물은 중앙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금성이랑 경복궁이랑 형태가 비슷해요. 자금성은 넓이가 넓은 거고 경복궁은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 형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 이렇게 동양 건축물을 땅으로 이렇게 넓게 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넓게 그 서양의 건축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건축물 성당에 가보면 안에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밖에서 봤을 때 1층인데 안에 가면 이게 외관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은 외부에 개방된 공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마당이 보이거나 이렇게 더 멀리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기둥, 대들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대요.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이 벽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벽을 채우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쵸, 정자나 누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분리되는 공간을 맨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런데 서양은 어떻게 세울까요? 먼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공간을 먼저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서양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신. 그죠? 근데 동양에는 여러들의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현실과 이루어지는. 그래서 동양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철학 상상을 갖고 있고 서양의 건축물은 유일신, 신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건축물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건축물과 동양의 건축물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나죠. 동양 쪽에는 다 이렇게 낮고 서양 쪽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당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동양에는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동서양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근대 건축가 거장 3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3명을 꼽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르 꼬르비제, 이 프랑스 사람이고 미스 반 데르 로에, 독일 사람, 그리고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 꼬르비제, 이분은 스위스 화가이고 도시 건축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근대 건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건축의 5원칙을 정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첫 번째 원칙, 플로트 1층을 비우고 건축을 땅에서 띄운다. 자, 우리 1층은 그래서 거의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활용한 공간을 확장한다. 자, 우리가 연립주택을 이렇게 세우면 정원이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정원은, 그래서 건물에 빌딩에 전부 다 옥상의 정원 형태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 기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기다란 수평 창을 만든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고 자유로워진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벽이 아닌 기둥으로 건축을 떠받들다 보니 자유로운 공간이 분할할 가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금 우리가 건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듈러라는 용어를 이분이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듈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의 크기, 높이, 가구의 배치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이론의 도미론,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벽이랑 똑같은 콘크리트를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근대 건축가의 거장이기도 하죠. 제일 많이 유명하고 이분을 따라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도 많고 이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건축가 중에서도 이분의 제자가 있으니까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르 꼬르비제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건물은 농산교회인데 건축을 배우는 학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있대요. 근데 원래는 2차 대전 때 원래는 여기가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여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농산교회가 생겼어요. 이 농상은 무슨 뜻이냐면 농상에 높으신 성모의 성당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자, 여기 친구들 화면에서 같이 보면 여기 오른쪽 옆에가 이쪽은 앞에서 설교를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야외 예배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언덕 위의 하얀 집, 우리가 꿈꾸는 언덕 위의 하얀 집, 여기는 언덕 위의 하얀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입구는 되게 화려해요. 입구에 보면 친구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구 그림일까요? 그쵸, 피카소 그림입니다. 양쪽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문이 이렇게 밀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리는 형태의 문입니다. 근데 밖은 되게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런 색깔도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최초의 근대 건축물인데 우린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되게 많이 봤죠. 지금도 요즘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아까 르 꼬르비제가 말하는 5원칙에 해당하는 첫 번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도들이나 우리 많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건물이 이 건물이기도 해요. 이걸 왜 사보아라는 이름이 걸렸냐면 사보아 가족들이 만들었던 거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복원했는데 이게 2016년도 7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대요. 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현대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더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 미스 반데르로에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일 처음으로 건물에 유리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건물의 유리를. 자, 유리의 미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유역에 51년도에 유역에 이런 건물이 세워졌대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던 6.25 때. 자, 이 쌍둥이 빌딩 같이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최초의 뉴욕 시그램이라는 빌딩에 전면적으로 다 유리가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때부터 유리라는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자, 다음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제일 유명한 건물이 이 건물인데 자연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자연을 파괴시키지도 않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연에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집을 그대로 얹어놓고 물이 흐르는 계곡에다가 그대로 집을 이렇게 세워서 다 아주 유명한 라이트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물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계단이. 지금 안에 내부로 보면 계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사람들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전시관, 미술관이니까 뭐가 걸려 있을까요? 그렇죠. 미술품이 걸려 있어요.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맨 밑에부터 타고 올라가면 내가 모든 미술품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알아볼 분은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에 있는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따로 건축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복싱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혼자 62년도부터 69년까지 세계 각지에 있는 건축물을 보러 다녀요. 그리고 르꼬르비제의 건축 디자인한 설계도나 그림 스케치를 매번 따라 그려요. 따라 그려서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면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서 건축가가 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르꼬르비제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분의 제자이긴 한데 반대로 이분은 콘크리트를 노출시켜요. 밖으로.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노출 콘크리트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분의 건물이 들어온 게 재능교육, 서울에 있어요.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이천과 여주 경계에 있는 마인 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마음의 교회인데 입구가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예배를 보면 이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십자가를 세우지는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고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에 있는 건축가를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가는 누가 있을까? 라는 거 알아볼게요. 건축이라는 용어가 생긴 게 우리 먼저 일제시대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공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상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1923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이분도 똑같이 건축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건축가이신 분이 나상진 분이십니다. 자, 대구에 있는 1967년대 대구 파티마 병원을 맨 처음에 건립해요. 그래서 공공의 장소인 병원을 만들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서울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대공원을 짓기 전에는 그 건물의 맨 처음에는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을 지으신 분이 이 나상진 선생님이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세대인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에서 동경제국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로서의 최초의 박물관이 생긴 게 이분 거예요. 김중업 박물관이 지금 안양에 그래서 세워져 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아까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분의 제자이기도 해요. 사진에 보면 여기 안경 끼신 분이 김중업씨고 여기 앞줄에 이렇게 까만 안경 낀 분이 르꼬르비지예요. 자기가 본인이 찾아가서 직접 공부하고 싶다고 르꼬르비지를 찾아가서 제자로 일을 하게 돼요. 자,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적인 건물은 프랑스 대사관이에요. 프랑스 대사관이 이 지붕을 보면 위로 이렇게 팔짝 날아가 있죠. 우리나라의 팔짝 지붕과 우리나라의 처마, 추녀를 많이 닮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건물이 아까 선생님이 건물에다가 유리를 넣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이분이 마찬가지로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제일 큰 우리나라의 마천루였어요. 마천루는 뭐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싶어하는 마음.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마천루를 건립했고 이분의 마지막 작품인 올림픽공원에 있는 평화의 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 분은 김수근.
자, 건축계의 그냥 완전한 아버지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두 개 다 하나는 성당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자, 공공의 건축물을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 1970년도에 포항에 있는 양덕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경동 성당을 짓는데 보통 성당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경동 성당에는 십자가 보이지가 않죠.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 모은 모습을 이 경동 성당의 모습이랍니다. 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일 유명한 공간 사업. 자, 건축가들이 모여있는 설계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부여박물관, 그리고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잠실주 경기장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건축의 2세대 정기용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정기용 선생님은 건축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공예과를 졸업했었어요. 공예를 졸업하시고 디자인을 전공하시다가 나중에 건축을 또 다시 공부해서 유럽 파리에 가서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공에 있는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지역과 다른 뭐 하나가 딱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뭐냐면 왜 그랬냐면 이 정기용 선생님이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에 있는 어른들을 만나서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까? 말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는 목욕하러 가려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1년에 한 몇 번밖에 목욕탕을 못 간다. 그나마 목욕탕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기용 선생님이 여기 주민자치센터 안에 2층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내가 아무 때나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이 선생님이 만들고 지평선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건물만 덜렁하게 하나 있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배치도를 보면 앞에는 지평선을 닮은 이렇게 넓게 펼쳐진 건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뒤에 구조물을 보면 뭐냐면 생태주의를 만듭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요. 자, 우리도 이런 학교에 다니면 공부가 절로 되긴 하겠죠. 이제 딱딱하지 않고 내가 언제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 학교를 만들어서 흙을 사용하는 유일한 학교예요. 건물을 짓는데 흙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다음은 조성룡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성룡 선생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 현역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물 20가지를 뽑는다면 항상 이분의 작품이 제일 많이 뽑히기도 해요. 자, 용인에 있는 지엔아트 스페이스라는 공공건축물을 만드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마미술관, 자, 그리고 아까 나산진 선생님의 건물이 무너질 뻔했는데 남아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이분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꿈마루라는 곳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인 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좋아하고 있는 건축가이긴 한데 승효상 선생님입니다. 자, 승효상 선생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건 수졸당, 우리 유홍준 교수님의 수졸당을 만들어 드리고 건축비를 받지 않고 1호제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유홍준 교수님의 자필입니다. 이 글자를 받게 돼요. 뒤에 크게 써 있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친구들 미술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텐데 누구의 그림일까요? 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밑에 그림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뭘까요? 자,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추사 김정희 박물관입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길에 생뚱맞게 무슨 창고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모습과 똑같이 건축물을 지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분이 이상림 건축가예요. 세종기지도 만드시고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미국 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이분은 자연환경과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건축이랑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건축과랑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화성에 있는 팔달문입니다. 화성에는 정조가 화성을 만들고 나서 4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장안문, 남쪽에 있는 팔달문, 동쪽에 있는 창녕문, 서쪽에는 화성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있는 팔달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키트를 받으면 이렇게 도면이 있어요. 화성 팔달문이라는 도면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번에 해당하는 키트를 내가 이 나무 키트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이 모양을 내가 선생님이 찾을게요. 자, 뜯고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거를 찾을게요. 자, 그러면 도면에 있는 1번의 모양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서 먼저 그 위치가 맞는지 꽂아보고, 자, 목공풀을 바르는데 여기 끝에다가 살짝 조금만 이렇게 붙일게요. 자, 밖에 걸 한데 어떤 데는 이렇게 형태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봤을 때 이게 형태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만 잘 확인하고 붙이면 됩니다. 목공풀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도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일명 눈곱만큼만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세울 때 방향이 이렇게 세우면 앞에 벽돌 모양이 없겠죠. 그러면 앞에 벽돌 모양이 있는 대로 바르게 꽂아줘야 돼요. 자, 면과 면이, 바닥면과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는 꼭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1번 도형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도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라서 가면 돼요. 자, 건축을 하는 사람은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이 도형인 설계도를 잘 봐야 돼요. 설계도에 맞게 우리가 건축을 올려야 되니까 도형이나 이런 도면을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키트를 이거 통째로 이렇게 다 먼저 뜯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뜯어버리면 찾기가 힘드니까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뜯는 게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여기는 홈이 있고 이쪽은 홈이 없죠. 홈이 있는 건 앞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앞에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이랑 갈게요. 3번. 자, 수원화성은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정약용이 설계하고 최재공이 책임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중기랑 이때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조가 왕실의 비계인 기기도서를 정약용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수원화성을 건립하자 이렇게 말해요.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의 화성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화성이랑 성곽이랑 형태가 조금 달라요. 자, 이때 조선 전기는 성벽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수원화성은 성벽이 4m밖에 안 돼요. 왜 낮을까요? 자, 군사기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초기는 조준점이 이게 낮기 때문에 높은 거리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성벽이 높아요. 조준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후기에 와서는 군사무기가 대포의 탄환이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이 높으면 금방 쌓이기 때문에 낮게 해요. 그래서 조준점이 멀리 가라고 쌓으라고. 그래서 명중률이 낮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성벽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 수원화성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이 옹성. 옹성은 항아리 옹자예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항아리에 사람이 빠지면 잘 못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적군이 이쪽으로 침입하잖아요. 침입하면 여기에 적군이 몰리면 양쪽에서 공격이 가능해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 이 옹성의 뭘 만들어 볼게요. 자, 옹성을 만들 때는
중요한 게 바깥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세우면 기울어져서 여기가 안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한쪽,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게 얘기가 잘 들어가요. 한쪽으로 쭉 해버리면 나중에 이쪽 기울기가 안 맞아져 가지고 옹성은 말 그대로 그래서 이중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도 넣고 밖에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에도 똑같이 이걸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옹성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각이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렇게 현판을 다는 거예요. 현판을 다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현판을 가로로 다는데 우리 문화 중에 세로로 달린 게 하나 있어요. 딱 한 군데. 숭례문은 세로로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북악산의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세로 달아있고 현판은 항상 이렇게 가로로 설치된다는 거. 자, 오른쪽부터 읽을까요? 왼쪽부터 읽을까요? 항상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야 돼요. 팔, 딸, 문. 선생님 어떤 친구는 왜 이렇게 읽어요? 문, 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왼쪽부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 화성의 팔달문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 외국에 있는 건축물도 보고 유명한 건축가도 만나고 자,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많이 봤는데 우리 이천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천 내고장에 있는 이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김작은 고택이라는 게 있어요. 김작은 고택. 그러면 옛날에 지어진 집을 말하는데 원래는 이게 100칸짜리 집이었대. 100칸. 자,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100칸이면 방이 1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칸과 칸이 만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이 얼만큼 큰데 지금 여긴 어디 있냐면 내촌리에 있어요. 내촌리에 있는데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순조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 김작은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 아들이 여기다가 명당 자리에다가 아버지를 묻고 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장처럼 여기를 집을 지었어요. 근데 별장처럼 집을 지어놨는데 옛날에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대가 물어와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앞에 대문간이랑 몇 개가 뜯겨져 나가고 지금 본체만 남아 있기는 한데 옛날 가옥 형태랑 대들보랑 구들보랑 지붕이랑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고택이 되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 다음에는 어제연 생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제연 생가는 저기 우리 이천의 제일 끝에 율면 쪽에 있어요. 어제연 장군이기도 하죠. 친구들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와요.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미양요 때 맨발로 달려가서 강성보에서 전사하신 어제연 장군의 생가가 우리 이천에 있어요. 이천의 끝자락인 장원 율면 저 끝자락에 음성이랑 같이 붙어 있는 곳에 있는데 그 어제연 장군의 생가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장군의 생가인데 초가집이긴 하죠. 초가이긴 한데 이게 특이한 게 미음자 형태의 가옥을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음자 형태. 미음자 형태는 거의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옥의 형태예요. 근데 다른 데는 거의 디귿자나 니은자를 많이 사용하거나 기읍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연 생가는 미음자 형태의 가옥을 전통 가옥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 조선 후기이긴 한데 그 선조들이 살았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가옥 형태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천 시내에 있죠. 애련정. 자, 애련정은 말 그대로 정자예요. 자, 우리 이천에는 옛날에 이천 행궁이 있었어요. 행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천 충화 사건에 다 불이 타서 행궁에 터에 지금 미도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궁이 있었다는 거는 임금님이 여기 와서 머문다는 거잖아요. 임금님이 머물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애련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인 잔치도 하고 과거 시험도 보고 사람들한테 음식도 베풀고 했던 곳이에요. 쉬는 곳. 자, 애련정의 현판은 누가 썼냐면 우리 조선 초기의 학자이기도 하죠. 신숙주가 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소는 설봉산성이에요. 설봉산성 어디 있을까요? 자, 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설봉산성이 있어요. 산성은 뭘까? 산성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읍성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읍성.
산성과 읍성이 있는데 읍성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사람도 살고 방어 역할을 하는 게 읍성이고 산성은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밑에 있던 주민들이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천에는 산성이 3개 있는데 제일 유명한 설봉산성은 지금 말하면 맨 밑에 유적은 고구려 유적, 그 다음은 백제 유적, 그 다음은 신라 유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천에는 제일 초기에 여기는 고려가 점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백제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점령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신라를 통일한 왕 그저 김유신 장군도 여길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설봉산성이 중요할까? 군사 요충지예요. 아래에서는 위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위에는 밑으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청정이라는 군사 요충지로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설봉소원. 설봉소원은 옛날에 명종 때 소원을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소원 철폐령에 의해서 철폐되기도 해요. 철폐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복원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현을 모시고 있어요. 서희 선생님, 이관희, 그리고 모제 김한국, 그리고 최숙정이라는 4분을 표양하고 봄, 가을에 항상 여기를 제향을 드리기도 해요. 자, 소원의 모습을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어요. 동제, 서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면 조선시대 때의 형태는 어떤가, 소원이라는 것만 그래도 사립학교거든요. 형태는 어떤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건축에 대해서 많이 보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문가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건축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